사기친다고 했거든요. KF-21 만드는 것 예. 자체가 사기다. 예, 이 정도의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지금 중동 시장 진출의 제일 큰 방해물은 사실 만약에 카이랑 하나가 완벽하게 이제 합쳐지게 되면 역사상 최초로 모든 기업들의 고민은 다음 먹거리예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큰 판이 벌어지니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미 속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거의 뭐 KF-21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그쪽 이제 방산 쪽에 현업에 계신 분들 말고는 거의 최고 전문가신 것 같습니다. 아이 뭐 그것까지는 아닌데 네. KF-21 개발에 관련된 분들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만나보는 사람인 거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 또 취재력도 좋으시고 또 우리가 지난번 출연 때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세상에 잘못 알려진 것들도 많고 또 기사만 봐서는 제대로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아서 그 뒷 스토리까지 같이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KF-21 정말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중에서 요즘 댓글 많이 달려요. 박시몽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시몽 박사님 이야기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한국항공우주에서 거의 뭐 해명 자료까지 냈습니다. 미국 F-22 기술을 탈취해서 KF-21을 개발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다. 그러면서 뭐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 그 박시몽 박사가 빼낸 기술을 바탕으로 KF-21을 만들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조회수 미친 썩을놈의 새끼들이 고정한 사람을 완전 그 영웅을 만든데 이게 네. 그 일본 놈들이 하는 역사의 곡이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 그 김정호 선생님 우리 대동여주도 그러신 네, 분들 옛날에 그러니까 저희 때 이제 그 위인전 보시면 막 박해를 받았고 막 그랬는데도 완성했고 이렇잖아요. 예.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왜냐? 일본 애들이 한국이 이런 지도를 그릴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근데 어쩌다가 천재가 한번 우연히 나타나가지고 만든 것이지 조선은 그런 지도를 능력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역사를 왜곡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감옥에 가거나 잡히거나 아니면 정부의 박해를 받지도 않았는데 박해를 받은 것처럼 위장해서 조선에는 천재가 있어가지고 대동여지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나라는 그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천대했다가 뒤늦게 막 그런 재평가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일제가 만들어낸 완전 거짓말 프레임이거든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건 적당히 삐 처리해 주시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진짜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KF-21의 개발에 관한 3,000명 이상의 엔지니어라든가 수석 과학자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국을 무슨 중국이나 아니면 그 삼류국가의 양아치 수준을 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박시몽 박사의 신화입니다. 근데 박시몽 박사님이 실존 인물이기는 해요. 지금도 판교에 계십니다. 판교에 만나보셨나요? 제가 한 번 뵀습니다. 저도 되게 섭외는 하고 싶은데 왜냐면 댓글이 하도 많이 달려고 근데 그분이 예전에 법적인 뭔가 좀 고초를 겪기도 하셨고 절대 안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미국에서 사법 처리를 받으신 게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에서 사법 처리 받은 판결문에서 뭐 기술을 빼냈다 이런 거랑 그다음에 박시몽 박사님이 뭐 하카이에 프레젠테이션 했다 이걸로 소설을 만들었는데 전투기를 만들 때 한 명이 뭔가 정보를 빼내가지고 만들고 제작한 거 불가능합니다. 그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그 전투기의 모든 그 제작사의 서버를 통째로 닫아가지고 훔쳐도 네.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개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USB 하나에다가 기밀을 담아가지고 어디 주거나 이전하고 복제할 수 있는 그 현대 제품에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요 이슈가 된 거는 KF-21에 대해서 좀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좀 자극적으로 보도하려는 분이 실제로 이분이 미국에서 사법 처리를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KF-21과 연관해서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전투기를 혼자서 독자 기술로 만들 리가 없다. 한국엔 이런 인재가 없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면 뭔가 스파이 짓을 해서 떠내올 것인가? 요거를 저는 이번에 카이에서 공식적으로 사실 무기를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나 다른 거 하신 분들도 분명히 이거를 보신 분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명의 천재가 이런 전투기를 만들거나 누군가한테 기술을 빼내서 USB 하나에 담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거 완벽한 착각이고 이런 그 전투기는 시스템 오브 시스템, 다중체계, 복합체계라고 합니다. 거의 70만 개 이상 부품을 다 조립하고 이렇게 만들고 설계할 때
한 명이 공유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인터넷에 알려진 이 박시봉 박사님이 뭐 랩터의 레이더를 줬다 이런 것들이 보면 네. 랩터의 무장 체계라든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져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개발자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독자 개발한 거를 마치 도둑질해서 가진 것처럼 하고 박시봉 박사님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분들 있는데 제가 이번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박시봉 박사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 무능한 언론에다 속아서 놀아나는 겁니다. 물론 그 댓글 쓰시는 분들 진짜 그 유튜브를 보시고 아 박시봉 박사님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구나 우리가 기억해야겠다 순수한 선의로 한 건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본인한테도 안 좋은 일인데다가 우리나라의 그 기술 개발력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일본이나 중국이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것에 더 놀아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명백하게 이렇게 카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제가 한데 이게 너무 많이 퍼지니까 알만한 사람들도 진짜 이런 줄 알고 카이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박시봉 박사님 막 섭외하고 싶다니까요. 네. 그 박시봉 박사님은 자기 일에서 지금 열심히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자꾸 이런 프레임이 계속해서 막 와전되고 돌아다니면 사실은 그분의 비즈니스나 그분에게도 좋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이게 또 미국 측이 박시봉 박사님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한 것을 마치 KF21을 미국이 반대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박시봉 박사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들이 계셨어요. 예. 그 KF21 개발할 때 우리는 이제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방산업체부터 그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설계자분들이 오셔서 우리한테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고문을 하셨고 저는 그 고문을 오신 분도 알거든요. 그때 오신 분들이 F16부터 해가지고 F22, F35를 만든 역전의 개발자분들을 우리가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딱히 설계를 하거나 일을 하진 않는데 뭔가 말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할 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하, 그게 말 그대로 고문.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기술을 빼내가거나 훔친 게 아니라 정식으로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그 로키드 마틴과 같이 하는 대가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옵저버로서 많이 도움을 주신 건 맞아요. 그거 덕분에 F22랑 비슷하게 생긴 KF22 나온 건 맞는데 네. 그건 공식적인 절차고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설계 도면을 그리진 않았어요. 그냥 어디나 회사에 보면 그러니까 노하우 전수해 짱 높은 행보관.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이거 안 되겠네 하는데 요거 건들면 되지 딱 하고 이렇게 해주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한두 개씩 이제 포인트 레슨 해주신 거예요. 예, 사실은 그분들의 그 도움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T50, F16 면허 생산 때부터 30년 이상 이 개발을 주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대단하시고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엄하게 전혀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저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미국 스파이니까 이걸 위장을 하라 한다 요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기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KF21은 미국으로부터 훔치거나 무단으로 복사한 자료로 만든 전투기가 전혀 아니고 박시봉 박사님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법이란 이런 것들에 해서 연관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는 분 중에 KF21을 수석 설계자인 이루 고문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카이에 계시거든요. 저는 이제 진짜 수석 설계를 하시고 이제 책임하신 분들은 띄우고 싶은데 또 그런 분들은 또 수줍어 하셔가지고 잘 안 나오세요. 뭐 그런 분들은 근데 어디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자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또 그 심사 받고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비밀 유지 계약서를 회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대답 나누려면요 모르시는 분들을 설명해 드리면 사전에 질의서를 다 보내드리고 준비된 답변을 써서 문제가 없는지 미리 또 승인을 다 받고 나오셔야 돼요. 네. 다만 이제 요런 것들 절차가 많지만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 와이스트리 많이 시청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되겠죠.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박시봉 박사님도 뭐 사실 뭐 미국에서 일도 하시고 또 한국에서 지금 사업하시고 뭐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다만 한 사람의 뭔가 부정행위로 인해서 우리 뭐 KF21이 개발된 건 아니라는 거. 네. 수천 명의 피땀 눈물이 같이 들어있는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말해야 될 게 그 중국 무기에 대해서 또 언제 이야기를 할 게 있겠지만 중국 무기가 막 짝퉁 무기다 복사해왔다 해킹을 해서 해왔다 이러는데 사실은 해킹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무기를 해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로 만든다는 거는 원래 기술력의 85%, 90% 이상의 기술력을 가져야지 복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중국 무기나 이런 거 좀 낮춰보고 짝퉁 무기라 하시는 것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조회수나 자극적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정말 기술력이 좋아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전 중국 무기가 굉장히 무섭고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오해를 해가지고 중국은 다 카피로 만들었으니까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실제로 능력이 없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중국 무기가 미국 무기랑 비슷한 거는 개발자들이 다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와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가르침을 철저히 복제하고 그거를 따라하려고 하는 배워서. 걸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현대전의 무기 이 전투기만 말한 게 아니라 뭐 탱크, 비행기, 전차 그 잠수함 이런 것도 다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하고 수많은 역량과 그다음 사람들이 집단이 모여야 된다. 요게 현대 방위산업 특징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근데 싶었습니다. 이게 저도 유튜버입니다만 유튜브 세계에서 자극적인 거 사실이 아니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들만 들려주면 조회수는 엄청 잘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중국 망한다. 네. 대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네.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중국의 어떤 무기가 어디에서 뻗어버렸다. 어디에서 뭐 망했다, 터져버렸다, 떨어졌다 이런 것들 좋아하십니다만 이게 좀 객관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예. 재미로 보시면 그건 괜찮은데 만약에 이거를 투자의 판단까지 연결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죠. 예. 위험합니다. 자, 이제 또 다음 기사 볼까요? 왜냐면 이제 김민석 기자님이 살짝 뭔가 열이 올라왔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도 이것도 열 올라올 것 같은데 KF21 후속 80대를 양산하는 비용에 18조 4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기존 예상보다 4조 원 비싸졌다. 네. 그러니까 요즘 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년 전 추계 비용보다 4조 원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전력화하는데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는데 또 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야. 이런 또 우려들이 나오는 거죠. 네, 우선 요 내용 자체는 사실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방산 비리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뭔가 실수를 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보면 그 사업비를 검토한 데가 카이다라 해서 그 한국국방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저를 되게 싫어하시는데 사실은 이 연구소가 KF21이라는 걸 아는 분들이 있으면 다들 다 안 좋게 이야기를 하세요. KF21은 사실은 처음부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통과하면 안 되는 사업으로 불량 사업으로 찍혔습니다. 네. 모든 사업 그러니까 뭐 재개발을 하든가 철도를 까든가 뭐 공장을 부지를 건설하는 거 사업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합니다. 네.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 사업의 경우 사업 타당성 조사가 또 필수적인데 원래는 경제성이라든가 우리가 개발 능력이 없어가지고 4번 이상 퇴짜를 놓은 게 이 연구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소 입장에서는 사실 항상 KF21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료를 내놓는데 적어도 근데 조사한 것 자체는 사실이다. 근데 왜 4조 원 비싸졌냐? 왜 비싸졌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 다른 데들은 어떻게 됐냐? 다른 데들은 50% 이상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전투기가.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간 거는 양호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그래도 이제 제조업의 기반이 유지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데 저는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진 것도 사실 코로나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모든 제조업 기반들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제조업 붕괴가 가속화되고 뒷부분에도 잠깐 설명할 건데 그 여파를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잘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근데 외국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제조업 기반 그나마 남아있는 제조업 기반들이 다 무너지고 그때 노동자들은 이제 숙련 노동 이런 것에 벗어나가지고 뭐 우버라든가 이런 비숙련 노동 이런 걸로 갈아탄 인원들도 굉장히 많고 예. 그 과정에서 제조업의 인원뿐만 아니라 능력이라든가 숙련도가 떨어지고 단가는 또 올라가고 사람 더 구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가서 지금 요새 방산이 잘 나간 건데 한국이라고 해서 그런 피해를 아예 안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 여파가 지금 현재 4조 원보다 4조 원, 예상보다 4조 원 비싸다는 게 한 10%에 15%인데 사실은 30% 이상 경쟁자는 비싸졌다. 그래서 일단 요걸 하면 요 늘어난 것 자체는 사실인데 그러면 늘어났으니까 사업을 접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방산 비리로 몰아간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양호한 거고 지금 뭐 건설 비용이라든지 그래서 어디 뭐 재건축 재개발 잘 진척이 안 되고 하는 거랑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어디 분양가 오르는 것보다도 이 정도면 양호하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요거에서 양산 비용이라는 게 전투기 한 대 제작하는 원가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전투기를 제작하는 원가 플러스 사람 고용하고 그다음에 들어갈 행거라든가 시설 짓고 공군기지 개소하는 것까지 다 합해서 다 해서. 네, 이런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냥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배경 그리고 또 이제 해외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물가랑 관련된 뉴스인데 KBS 단독으로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5월 27일에 나온 기사였고 미국의 캐노피 만드는 업체가 단가 안 올려주면 생산 중단한다. 그래서 이 캐노피가 요 용어인가요? 뚜껑? 맞아요. 이 유리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뚜껑이라고 했는데 이거 모릅니까? 뭐 네. 일단 뚜껑을 열고 타야 되는 거 네, 요걸 맞습니다. 이제 캐노피라고 예, 하는데 예. 이거 이제 생산한 미국 업체가 단가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올려줘야 됩니까? 이제 국산화 개발을 추진 중인데 네. 문제는 이제 국산화 개발을 추진할 때 이제 결과가 한 2,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초기 물량은 어느 정도 단가를 올려줘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가 국산하면 이게 수입화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수입업체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국산하면 그 나머지 일감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협상을 좀 해가지고 최대 620원이 더 필요하지만 620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데 문제는 대체 가능한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업체를 생산하고 이제 설계는 다 한국에서 할 수 있거든요. 어허. 그것까지 시작하는데 한 2, 3년 걸립니다. 근데 2, 3년 동안 이 캐노피 없이 생산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미국 업체한테 돈을 더 주되 예. 지금 협상을 좀 추진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완전히 국산화 해가지고 미국 업체 물량을 끊어버리면 걔네들은 완전 그냥 굶은 거거든요. 그거를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협상에서 좀 협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올라갔다 해가지고 지금 미국 업체 사정은 또 날강도냐 이런 건 아닙니다. 또 거기도 거기 나름의 물가 상승. 아, 그리고 사람 구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방산을 할 수 있는 공장에 다니는 사람 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고 비싸도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이런 그 공장이 이 캐노피 공장은 아니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RTX라고 하는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 있습니다. 방산업체. 그게 그 제가 미국 출장에 갔다가 우버 기사 아저씨가 RTX 공장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영어로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안 되는 영어로 이것저것 했는데 자기가 RTX에서 제블린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게 대전차 미사일이거든요. 요거? 예, 요거랑 네, 쏘고 네, 이게 그 로키드 마틴 RTX 뭐 이렇게 하고 부품하는데 그런 거 이제 생산을 했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생산 물량도 줄어서 우버를 한번 했는데 우버를 하니까 그 아저씨가 약간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런 거였거든요. 그 매니저가 막 갑질하는 것도 없고 출퇴근도 내 맘대로 해도 되고 그런데 돈은 두세 배 더 잘 벌린다 해가지고 우버 기사가요? 예, 그래서 인컴을 물어봤는데 그분만 특정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말한 썰은 그때 코로나 시절인 2022년이었어요. 그때 RTX에서 제가 미사일 조립하는 공장에 다녔는데 한 4, 5만 달러 1년에 이렇게 줬는데 자기가 우버를 하니까 거의 8만에서 10만을 번다 요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출퇴근도 정확하게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직장 상사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돈도 더 많이 빌려주는 이런 공유 경제라든가 플랫폼 경제로 미국의 산업 기반이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물론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이게 네, 하나의 그렇죠. 사례란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원래 일하는 사람들을 몇 배로 돈을 구하거나 거의 2배 정도로 그 가격 그 제조업의 원가가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미국 그거는 이제 배도 비슷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업체도 사실은 날강도라고 하긴 좀 어렵다. 실제로 원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 맞고 원가를 올려줘도 사실 문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납기가 늦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랑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K방산이 원래 납기를 잘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제 시간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작년에 납기가 늦어져서 굉장히 고생한 게 하나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형 FA50 그 항공기를 수출하는데 납기가 늦어져서 제가 취재를 했는데 한국에서 만든 물건은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미국산 부품이 배달이 안 된 거예요. 거의 그래서 한 1년 정도 늦춰졌는데 미국 업체도 만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작 단기가 시간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K방산의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그 국방력 이런 걸 이야기할 때 항상 미국에 일할 사람이 없다. 돈을 더 줘도 일할 사람이 부족한 이 현실을 좀 파악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또 현실적인 걸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요거 때 되면 한 번씩 나오는 기사거든요. 요거는 한 달 전에 나온 기사긴 한데 전력화 일정이 2034년 이후로 늦춰질 듯. 이런 기사 진짜 자주 나오죠. 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전력화 늦춰질 뻔한 위기가 제가 앞서 말한 이제 한국국방연구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회사가 한번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 어떤 게 있었냐면 처음에 KF-21이 지금 현재 40대 양산이 확정됐는데 네. 계약을 원래는 한 번에 40대를 계약하기로 했다가 20대, 20대씩 나눠서 계약하는 걸로 수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이유였냐면 일정 규정상으로는 전투기가 이제 120대를 총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배치라 해가지고 로트, 그러니까 일반 제품으로는 로트가 1번 로트, 2번 로트 있듯이 생산 단계를 구분하는데 구분할 때마다 각각 다 따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KF-21 생산 계약을 6번에 걸쳐서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게 국방연구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대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2천억 원이 늘어났다. 왜냐? 1년마다 한 번, 원래는 1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는 게 아니라 2, 3년마다 한 번씩 좀 묶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나눠서 세세하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약하는 것도 돈이 몇십억씩 듭니다. 이게 1조 원짜리 사업이면 계약 비용만 몇십억 들어요. 계약을 하고 심사하고, 그쵸. 예. 예,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실사 같은 거 준비를 하는 거 비용이나 이런 거 드는데 이러다 보니까 돈이 더 늘어나가지고 욕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이게 앞서 말했던 그 개발비가 상승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사라. 이게 지난달까지, 그러니까 5월달까지만 해도 이게 거의 확정이 된 분위기였다가 여러분들이 격렬히 반대해서 지금 2034년 이후로 늦춰지진 않고 2032년까지, 그러니까 원래 계획으로 했습니다. 원래대로. 예. 근데 2034년 이후로 만든다는 계획은 어떤 거였냐면 KF-21은 지금 현재 120대를 생산을 하기로 했고,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생산 능력은 1년에 20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생산하는 거를 10년이라든가 12년 정도로 생산하면 1년에 10대씩만 네. 그 공군이 KF-21을 구매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문제는 120대의 전투기를 6년 동안 생산한 거랑 120대의 전투기를 10년에서 12년 동안 생산할 때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산할수록 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예, 한 대 개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쵸, 오래 그쵸.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유럽산이라든가 미국산 무기가 경쟁력이 떨어진 건데, 왜냐하면 찔끔찔끔 생산하다 보니까 개별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뭐 소재 부품 같은 거 이제 조달하는 것도 더 비싸게 사와야 될 테고 네. 소량으로. 예,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1년에 20대를 생산하든 10대를 생산하든 그 항공기 특성상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항공기는 절대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로봇도 거의 안 쓰이고 있고요. 몇 개 쓰이고 있는데 이거를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일론 머스크나 다른 분들이 엄청 잘 만든다 해도 정밀 공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숙지한 상태로 나오려면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고 그 수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3년에서 5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뭐 휴머노이드가 다 해결된다 이러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 항공기 생산에 이 로봇을 적용하는 걸로 보면 아직 한 10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인건비를 줄일 수가 없어요. 한 1년에 20대 제작할 때는 막 10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가 1년에 10대 제작할 때는 뭐 50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거의 80에서 90명이 필요해요. 줄일 수 있는 게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력 할정을 조정한 거에서 처음으로 반대를 한 거는 지금 공군 참모총장님이 이러면 안 된다. 이래서 좀 반대를 했다는 추정이 돌고 요거는 이제 보도는 됐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하셨는데 근데 이제 다른 기자분들이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했고 KF-21이 또 네. 그냥 새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니라 헌 전투기를 버리기 위해서 새 전투기를 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F5라는 전투기를 우리 공군이 운영하는데 그게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50년 된 비행기를 아무리 이제 돈 많이 벌고 이런다 해도 타라고 하면 누가 타겠습니까? 실제로 작년에도 추락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 많이 문제가 있어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 나왔을 때 진짜 난리가 났었습니다. 늦춰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게. 네. 그죠. 아파트도 재건축할 때 10개 동 다 같이 해야지. 당장 돈 모자란다고 5동, 6동, 7동 이렇게 짓자라고 하면 건설비만 더 올라가지 뭐. 맞습니다. 이거 상식적인 건데. 예.
하지만 이때 사실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때만 해도 사실 이 시점만 해도 이제 초과 세수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세수 부족하니까 예, 돈 아끼라고 해서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근데 이제는 또 반도체 기업들이 세금 많이 내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결국에 이제 그 예산 관련된 겁니다. 네. 요거는 5월 말에 나온 기사인데 네. 블록2 그러니까 27년 예산 625억 원 의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그래서 예정대로 양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블록2까지도.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KF21은 2032년까지 120대를 생산한 거였는데 5월 달에 2032년이 아니라 2036년까지 천천히 생산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정상 궤도 그러니까 2032년까지 120대 1년에 20대씩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게 요 모두 내용이고요. 요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KF21이 한 대 한 1년에 20대를 생산하려면 국방 예산이 한 2조에서 3조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년에 이 블록2 예산 680억이라는 거는 처음에 생산을 준비하는 준비 자금이고 내년에는 이제 또 이제 조 단위로 그 예산이 필요해가지고 그거는 또 심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내년에 조 단위로 이걸 KF21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이렇게 결정이 난 상황이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간에 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사실 아직도 부족합니다. 드려야 될 게 많아요. 뭐 KF21 말고도 우리 핵잠수함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드론도 만들고 드론을 막는 장비도 쓰고 막 보병도 써야 되고 전차도 사야 되고 할 게 정말 많아요.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걸 갑자기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1조 원인데 빵원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결정들을 누군가의 탓이라고 하지 않겠지만 이걸 너무 급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이슈가 되면 준비할 것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왜 그게 진짜 돈을 아낄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이거를 진짜 하려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내놓은 것 자체가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었고 다만 요것도 이제 지금 KF21이 딱 한 가지 좀 생각을 할 건 있어요. 뭐냐면 생산 능력 문제입니다. 요건 제가 이제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익명의 그 보도라는 걸 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자면 그 KF21 사업에 좀 관여되어 있는 분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카이가 KF21을 1년에 20대 정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사실은 KF21은 수출을 할 때 무조건 2034년부터 수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을 그 납품하는 물량만 지금 다 해놔야 되는데 그게 생산을 다 해놔야지만 이 해외 수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10대로 이제 1년에 한국 공군이 10대만 사는 대신에 매년 그 10대를 수출할 수 있으면 단가 문제도 없고 카이의 재정 상황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일단은 수출 주문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확정이 안 됐고 이건 수출 이야기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는데 사인을 한 게 아직 없는 상태에서 벌써부터 그 수출할 물량이 필요하니까 10대를 남겨뒀다 이러면 방산업체가 그 비용 보전이라든가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일단 한국 공군 먼저 120대를 채우는 게 중요하다. 다만 제가 제작사에다 확인해 보니까 1년에 20대라고 할 수 있는 KF21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고 카이에서 생산하는 그 항공기가 1년에 한 50대 정도 되는데 이거는 KF21 말고도 이제 FA50이라든가 헬리콥터 다 합쳐서 50여 대입니다. 그거를 이제 70여 대 이상으로 늘리고 목표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 물량이랑 군 물량이랑 다 만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약간 다른 기사들 지금까지는 이제 뭐 전력화 일정이라든지 예산 관련된 거 이런 거였고 자 김민석 기자랑 이번에는 이제 KF21 약간 좀 다른 맥락의 기사들도 한번 볼게요. ADD 이게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죠. 국방과학연구소랑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장수명 제트 엔진 KTF 5500 조립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그냥 제트 엔진 아니고 수명이 길게 쓸 수 있는 제트 엔진이라는 거예요. 일회용이 아닌 걸로는 처음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실험용 뭐 이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트라는 게 막 열기 뿜어내고 안에 팬들이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이 안에서 폭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수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요 엔진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만든 모든 제트 아, 엔진은 이거 상상도네. 여기 상상도인데 상상도가 아닙니다. 오. 왜 상상도가 아니냐면 예. 사실 이거 취재를 했을 때 이 엔진에 대한 사진과 디자인을 다 입수를 했는데 예. 그 업체라든가 관계자분들이 이제 보안 이슈나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셔가지고 예. 최대한 CG에 가깝게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복제는 할 수 없게 제가 이미지를 튜닝한 겁니다. 아, 이거 참 김민석 기자님이 쓴 거죠? 예, 맞습니다. 맞아.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예. 엔진 모양이 예. 어디 방산 전시회 가면 예. 목업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아, 그 완성된 거랑 약간 다르게 있고 사실은 이 엔진 기술 중에서 그 여기 보면 동그란 펜이 있고 중간에 뭐 이상이 붙어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분석이 대상이 있을 수 이런 있어가지고 것들. 제가 사실은 실제 사진이 있는데 네. 그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이런 어. 그 복제 생산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AI로 생산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일반인 그러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아 이거 실제 사진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그죠,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죠. 예, 그렇게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AI로 생성한 거는 AI로 생성해도 이렇게 표시하고 예. 출처도 표시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방산 쪽이 단독 보도되고 이럴 때 그 제 기사 욕심도 중요하지만 보안도 중요를 해가지고 이 형상이라든가 모양 같은 걸 정확하게 표시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거는 네. 일부러 제가 AI를 사용해서 변조를 합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장수명 제트 엔진을 네. 조립했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회용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만든 제트 엔진이 지금 현재 7종류 이상 있습니다. 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고 설계를 했는데 그 엔진들이 전부 다 수명이 한 12시간 미티였어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야, 수명이 12시간밖에 안 되고 하루살이도 아니고? 그래서 전부 다 미사일에만 달아갑니다. 아, 미사일 추진체로 한번 쏘고 그냥 예, 끝나는 걸로 가요? 예. 그랬는데 요거는 2000시간 이상 연속 가동이 가능한 전제로 만들어져서 이 말의 뜻은 뭐냐? 대한민국이 드디어 사람이 탈 수 있는 군용기라든가 민간용 항공기에 들어갈 제트 엔진에 처음으로 만드는 게 성공했다.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터져도 사람이 안 죽는 그리고 이제 일회용만 쓰는 것만 했다가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무인기부터 먼저 시작하지만 이제 사람이 타는 전투기라든가 여객기에 갈 수 있는 엔진 기술을 초반으로 확보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소재가 있습니다. 요게 만드는데 거의 한 15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와. 소재 개발에만 몇 년이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트기용 엔진 소재가 굉장히 만들기 어려워서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그래야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 다음 달 아래는 실제로 작동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막 연소 시험도 이제 해보고 네. 그 기존에 한화에어로에서도 막 연소 시험 하던 거 네. 그거는 외국 기술로 가져와서 국내에서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건가요? 조립 생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정식 용어는 면허 생산이라 하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 IP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제작이라든가 수리, 그 다음에 운용하는 데 대해서 모든 통제를 원제작사한테 받았어야 됐어요. 아하. 근데 우리는 이 KTF 5500은 처음부터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개발됐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에서 국내 기술이 들어가고 국내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첫 독자 모델 이제 조립을 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또 좋은 소식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 이것도 이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기사입니다. KF-21 시장 진입이 늦었다. 이미 전투기 시장 이거 뭐 한 4.5세대? 네. 포화 상태인데 인제 너네 만들어서 뭐 할래라고 이거 아마 외국에서 예. 쓴 거를 인용 보도한 걸 거예요. 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홍콩. 네. 예. 예. 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네, 예. 경쟁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에비에이션 위크 전문 분야가 시장 분석 분야입니다. 그 전투기라든가 항공기를 만들 때 몇 대 팔릴지 예측하는 리포트를 제작사한테 제공해주고 사업 실행에 좀 결정하는 거를 저희가 결정에 좀 참고할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은 나름대로 자신 있는데 사실 KF-22 처음 시작될 때 저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프랑스 전투기가 다 먹고 있는데 한국이 만들어봤자 살 나라가 아무도 없다. 근데 정작 현실은 그 나라들이 비행기를 팔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가 그나마 좀 다행이라서 프랑스가 최근 10년 동안 300대 이상의 라팔 전투기 수주를 받아서 이게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미국이 생각보다는 그 전투기 수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양극화된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그러니까 특히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는 아직도 이제 전 세계 1위 방산업체는 F-35 스텔스 전투기 이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초반에는 한 1,500억 됐다가 지금 2,0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거의 2,500억에서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3,500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 거의 올라가는 속도가 렌 가격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가격. 예. 근데 이 비행기가 너무 비싸지니까 점점 안 팔리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1년에 한 100대 정도 팔리니까 이게 제일 그래도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 남는 수요가 거의 1년에 한 200~300대 추가 수요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남는 수요를 미국이 담당하지 못합니다. 왜냐? 미국은 지금 현재 수출할 수 있는 전투기가 F-35랑 그 다음에 F-16이 있는데 F-16은 또 쌉니다. 이게 KF-21보다 싸가지고 한 7,5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미만. 그래서 이제 하나로 이제 1,500억, 1,000억에서 이제 1,200억 이 정도를 하는데 이거는 싸니까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이게 쌀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한 50년 넘게 생산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아주 지금 평가가 좋고 지금도 이제 잘 쓰일 수 있는 거라서 주문이 밀려드는데 로키드 마틴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걸 많이 팔면 팔수록 비싼 F-35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라인이 형편없이 작고 주문을 받아도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F-16 하나 받으려면 엄청 기다려야 된다고. 7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그래도 못 받은 게 있고 이렇다 보니까 유일한 대안은 유럽제밖에 없어서 라팔이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라든가 아니면 인도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 좀 팔려가지고 재미를 봤는데 라팔은 또 문제가 있단 말이죠. 라팔은 팔긴 파는데 가격 상승분은 똑같으니까 이게 그 F-35보다 가격은 비슷하거나 비싼데 성능은 F-35보다 떨어진다는 불만도 많아요, 사용자들이. 그 관점에서 F-35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격에서 확실히 예산이 좀 줄일 수 있고 미국산보다 운용 유지비가 훨씬 저렴한 수요가 나오는 게 이 KF-21 수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산하 국방경제연구관리센터 뭐 벤스 네이트 센터장이 KF-21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네. 영국의 사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인용 못한 것도 홍콩이죠.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사실 중국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경제 쪽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영국과 중국이 둘 다 KF-21에 배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네. 이렇게 말하면 뭐 또 국뽕장사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KF-21의 그 수출이 굉장히 좀 위협적이에요. 중국은 사실 전투기 수출에 대해서 많이 덤핑도 하려고 하고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해서 사활을 겁니다. 네. 전투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전투기를 산다는 거는 그 전투기 수입국과 수출국이 사실 동맹에 준하는 관계가 아니면 힘들거든요. 네. 이 관점에서 중동 시장 진출의 제일 큰 방해물은 사실 KF-21이다. 중국은 사실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에 중국산 전투기 많이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 파키스탄과 중국과 좀 특수 관계라서 파키스탄과 협조를 해가지고 중동 마케팅을 하는데 한국산 전투기는 중국한테 의존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미국한테도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의 경쟁자라 된다고 생각하고 영국은 또 어떤 사정이 있느냐? 사실은 이제 제 처음 그 직장 그 에비에이션 위크 처음 시작할 때 사수님이 영국 사람이었어요. 지금 호주로 이주를 했는데 네. 그 2013년에 제가 KF-21 기사를 썼는데 사기친다고 했거든요. KF-21 만드는 것 자체가 사기다. 예, 그거는 그냥 개발비 타먹고 양산은 안 하려고 그냥 적당히 이제 꾸며낸 프로젝트다. 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추진해가지고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은 게 오래된 게 상식적이었거든요. 이게 나온 것 자체가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실용하고 나오니까 얘들 수출도 빨리 할 수 있겠다.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GCAP라고 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만듭니다. 이 전투기가 KF-21보다 확실히 좋긴 좋아요. 그 영국이랑 일본 기술력이 많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게 사우디에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하나에 3천억 원 이상. KF-21 가격 2배인데 KF-21은 이미 벌써 사우디아라비아랑 수출이라든가 공동개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먼저 만들고 먼저 내놓으면 성능이 좋아도 안 팔리게 되면 얘네들은 쫄쫄 긁어 죽습니다. 특히 무슨 일이 있었냐? 최근에 이게
매니아들한테만 좀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 유튜브에서도 매니아 채널에서는 좀 알려졌는데 영국이 만들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GCAP 관련해서 영국 국방장관이 사임했어요. 개발비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요? 예, 맞습니다.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해요, 차세대 전투기. 그래서 그걸 항의를 해가지고 내각의 국방부 장관이 사임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그래도 영국이 그래도 서버도 준치니까 만들기는 만들겠지만 원래 계획보다 일정도 늦어지고 일정이 늦어지면 점점 전투기 가격은 늦게 발매할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비싸지고, 경쟁력 떨어지고. F-16이라고 지금 계속 방금 말했던 그 가성비 좋다는 전투기가 1억 달러 정도의 지금 가성비가 좋다 했는데 그 처음 나왔을 때 단가는 1,500만 달러였습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한 40년 전부터 생산이 됐으니까. 근데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전투기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영국 전문가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를 홍콩신문에서 다룰 수밖에 없죠. KF-21이 위협적이다. 이런 맥락이 있고 저는 이게 진짜로 질투를 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되지만 선진국 입장에서 한국의 그 비용 효율적인 개발과 빠른 프로세스는 이제 그들이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항공우주사업도 그렇지만 제조업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KF-21은 사기라고. 살 사람도 없는 전투기를 뭐하러 만들려고 하느냐. 그 누가 믿겠느냐, 누가 사가겠느냐 이거였는데 우리는 현실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사우디아라비아 비롯해서 관심 갖는 나라들이 실제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수출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왜 인도네시아 얘기 안 나오나 아마 구독자분들도 하실 텐데 나옵니다. 물론 이게 한 달 전 지금 기사긴 합니다만 또 이제 진실을 알아야 되니까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튀르키예 전투기인 칸 48개를 산다는 건지 샀다는 건지 이거의 백스토리는 뭐예요? 요것도 팩트 자체는 인도네시아랑 튀르키예 정부가 칸 전투기 48대를 100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희한합니다. 어떤 조건이냐? 예. 이거 아직 나오지도 않은 전투기예요. 정확합니다.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전투기인데 구매하는 거의 조건은 첫 번째 일단 개발이 완성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사진에 보이는 튀르키예 칸 전투기의 경우 미국에서 엔진을 쓰고 있는데 미국이 이게 수출 승인을 안 내줬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럼 뭐 저기 시제기라도 나온 거예요? 이게 시제기인데 이게 2024년부터 시제기를 비행시켰는데 지금 현재 3번 비행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대였고 이제 한 대 더 만들고. 근데 이제 3번 떴어요. 근데 많이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해요. 왜 그러냐? 튀르키예랑 미국 관계 조금 현재 안 좋은 지 몇 년 됐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쿠데타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튀르키예는 이 전투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옛날에 F-16을 수입한 적이 있어요. 튀르키예가 F-16이 좀 많은데 멀쩡한 F-16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엔진을 빼내온 다음에 여기다 장착했습니다. 이건 쌍발인데요? F-16은 그래서 단발이잖아요. F-16 2대를 쓴 거죠. 저도 이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뭐 이거 KF-21로 좀 착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좀 비슷하게 생기긴 해서 이거는 쌍발 엔진인데 F-16은 단발이고 그 2개를 양쪽에다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F-16 2대를 뜯어가지고 엔진을 그럼 원가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면 튀르키예도 이제 국산 엔진을 만들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TF-35,000이라고 하는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계약 조건이 엔진까지 다 완성되면 이 48대를 사겠다. 그러니까 조건부. 조건부의 조건부. 그러면 이 48대 그 엔진까지 언제 완성되겠냐? 제가 튀르키예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봤어요. 내후년에 엔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내후년부터 인도네시아가 48대의 칸을 사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후년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완전 생 구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물론 외국에서도 한국의 KF-21을 보고 저거 사기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튀르키예 저거 쟤는 못 믿겠는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떤 근거에서요? 근거로 하면 대한민국과 같은 비슷한 전철을 밟기 때문에 한국을 레퍼런스 삼아서 한국 대비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말했지만 대한민국 KF-21이 1600번 시험 비행할 동안에 지금까지 오직 3번 비행했었고 이런 식으로 기술력 축적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비행을 하고 데이터가 쌓여야지 마는데 엔진을 지금 3년 안에 만들겠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 비슷한 엔진을 우리가
첨단 엔진이라 해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정부가 이제 연합해가지고 만드는 엔진이 있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40년까지 3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 거라고 하는데, 한국이 2040년까지 만들 수 있는 거를 튀르키예가 2028년까지 만드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고, 한국이 만드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이제 파운드로 합니다. 아무래도 옛날 기준에 네. 있어서 인치 파운드가 비행기에 많이 써요. 22,000파운드라고 그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35,000파운드거든요. 이 정도의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지금 현재 러시아랑 미국밖에 없고, 중국도 이 정도 엔진을 못 만들었어요. 아직 개발 중인 엔진 수준의 이용인데, 튀르키예는 제가 앞서서 지금 한국이 12개 정도의 그 소형 제트 엔진을 만들다가 이제 처음으로 5,500파운드 국산 엔진 나왔다고 다뤘잖아요. 그 엔진도 지금 없어요. 그런 종류의 엔진도.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 칸 사기로 뭔가 약속은 하는데 100m 선수한테 야, 너 100m 선수도 아니에요. 그게 막 자고 일어난 애한테 100m 저 9초 안에 뛰면 내가 그거 살게. 뭐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마라톤 지금부터 달려가지고 2시간에 안에 오면 결혼해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인도네시아가 칸 전투기를 살 의사는 있는 것 같은데, 잘 되면 기적이 일어나면 인도 시기가 2040년 이후가 될 것이다. 하여튼 요거는 이제 그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걸로. 예, 그리고 KF-22 비상이라 했는데 요거랑 전혀 이 구매 계약과 별도로 KF-21에 대해서 48대를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초기 계획대로 지금 인도네시아랑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KF-21 시제기 인도 임박.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시제기를 인도네시아에 넘겨주는 게 임박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6월 11일에 나온 예, 맞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인데. 예.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잠깐 정리를 하자면 KF-21을 개발할 때 인도네시아가 원래 2조 원 가까운 비용을 내기로 결정했는데, 그 중에서 6천억 원으로 좀 개발비를 깎아달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깎아주면서 인도네시아가 원래는 지분 투자 방식으로 2조 원을 투자했으면 뭐 KF-21에 뭐 연료 탱크라든가 아니 생산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좀 받고 네. 판매할 때 수익도 나누기로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수익도 다시 줄였는데, 그 시제기에 대해서 지금 인도 요청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시제기를 주는 대신에 그 준 만큼 우리가 기술이라든가 기술 이전에 해서 약속된 비용을 더 줄여서 주기로 결정한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도네시아가 시제기를 주면 사람들이 우려하시는 게, 뭐 시제기를 분해해가지고 이제 중국에다가 정보를 유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네. 자, 앞서 맨 처음에 박시몽 박사님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게 기본적으로 현대전에서 멀쩡한 비행기 하나 분해해가지고 복제하고 이런 게 불가능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군사적이나 이런 거 특성상 특정 나라랑 척을 지어서 싸우는 게 불가능하고, 국이에요. 걔들은 이제 비동맹 국가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걔들은 냉전 시대에도 미국이랑 소련 둘 다랑 친하게 지내는 게 모토였습니다. 약간 중립과 비슷한 이 느낌으로 해서 제3세계라는 표현이 또 여기서 나왔는데, 특정 국가랑 원수가 될 만한 일을 인도네시아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뭐 가령 우리는 이럴 수 있죠. 우리는 아무래도 북한과 이제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북한을 방해하거나 좀 북한한테 좀 악영향을 주기 위해서 북한과 친한 나라들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공격하잖아요. 자기랑 안 친한 나라들을. 근데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랑 다 친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기도 러시아제 싸다가 미국제 쓰고 뭐 이런 백화점식 구성을 하는 게 미움받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바꿀 수 없는 내용이고,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시제기를 주면 어떻게 되냐? 시제기를 줘가지고 이제 기술적으로 뭐 복제 생산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KF-21의 일부 부품을 지금 6천억 원 정도 이제 남아 있으니까 그 지분에 따라 가지고 일부 부품을 외주 생산하게 됩니다. 그 생산 기술을 키우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KF-21의 그 인도네시아 구매는 거의 확정적이다. 그래서 제가 그 카이에 높으신 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름쯤에는 확실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할 때, 사긴 살 건데, 예산 확보를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여기저기에 동시에 좀 발을 걸치고 있나 보네요. 네. 그게 그 국가의 정신입니다. 거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처럼 뭐 7사단 갔다가 12사단 갔다가 이런 게 절대 없습니다. 거기는 땅이 넓잖아요. 군대 체제가 군벌 체제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 있는 그 공군 비행대랑 수마트라섬에 있는 비행대랑 구성이라든가 내용이 전혀 달라요? 다릅니다. 예. 오. 따로따로 운영합니다. 희한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외신 김민석 기자님이 골라와 주셨는데 네. 제목이 이게 물론 이제 영어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이제 막 만든 전투기 그 첫 번째 구매 고객은 기술을 훔쳐간 걸로 네. 지목이 되는 그 나라다 뭐 이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야기죠. 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뭐 사가긴 사갈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가긴 사갈 거고 요게 대해서 오해랑 진실에 대해서 좀 설명할 네.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KF-21을 구매 확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인도네시아가 맞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출이 그 제2, 제3의 구매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나 아니면 이제 몇몇 분들이 인도네시아 그 악플로 욕먹어도 인도네시아를 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얘 인터뷰를 해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사는 것이 거의 확정된 게 하나가 있고 그 마지막에 이 영어로 된 The partner is accused of the stealing the planes 이렇게 쓰는데 스틸이 아니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공동 개발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좀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면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21에 대해서 기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네네, 있었죠. 한 1년 이상 이제 조사를 하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결국 그 USB에서 뭔가 자료가 발견되었다라는 거를 사실 저도 말 못하고 제작사라든가 국방과학 연구소 방위사업청도 정확하게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그 공개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빼낸다고 해가지고 뭐 뭔가 복제를 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든 게 아니었고 첫 번째로 네. 두 번째로 카이와 그리고 우리 방위사업청의 내부 규정을 어긴 건 있는데 그게 정보를 빼내가서 한 게 아니라 그 코로나 시절이라 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연구원들한테 뭐 줄 게 없어가지고 그 일도 좀 안 시킨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그걸 카이 사무실에 했었으니까 그걸 밖에다 빼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그 만들고 있던 도면이라든가 자료들을 빼내간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었던 거죠. 아, 규정 위반. 예. 네. 그래서 마치 인도네시아가 무슨 파일 같은 게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북한에다 줬니 중국에 줬니 이렇게 하는 건 완전한 오해고 그게 대해서 외교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사법적으로도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매국노들이 인도네시아에 몰래 돈 받고 이제 기술을 판다 이렇게 음모론으로 가시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뭐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시는 뭐 제가 뭐 유행어 좋아하십니다. 예, 네. 제가 뭐 영화대사. 그렇게 그 인도네시아 시리즈 치고 하는 게 아니라 팩트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팩트가 네. 인도네시아 진짜 잘못했으면 제가 그렇게 비판을 했을 건데 그래서 이미 해결이 된 상황이다. 그리고 제작사랑 그 다음에 한국 정부 방위사업청 모두 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도네시아 언론인들한테 들은 바로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해외 합동훈련을 갈 때도 원래는 러시아산이라든가 미국산 전투기를 썼다가 이번에 T-50을 해외에다 보내가지고 인도네시아 대표 비행기로 보내다 이렇게 결정도 했고 그 인도네시아 실무자들의 이런 것들 예산 확보가 지금 사실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좀 늦춰지고 있는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산 전투기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기사도 CNBC 이 외신인데 아니 근데 이 제목이 예.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인도네시아어예요. 난 이거 상부상조라고 읽었어요. 상부상조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그래서 여기서 상부상조 이게 왜 나오나 싶어가지고. 네. 이 CNBC 인도네시아 이분이 사실은 제가 또 취재를 한번 했었는데 예. 그 인도네시아 전문 방산 컨설턴트라 가지고 제가 좀 그 이야기도 들어보는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그 KF-21 사업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하시는 분이에요. KF-21 인도네시아랑 해야 된다. 그래서 상부상조라는 말을 배워가지고 인도네시아랑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래니까 요 거래를 좀 계속 진행해야 된다. 요런 내용을 하신 거고. 영어로 상부상조. 그래서 밑에 번역기를 잠깐 내려보시면 그래서 한국말로 상부상조라고 한다라고 이제 멘트가 있을 거예요. 모두 조상신의 그 이렇게 이러한 이것 좀 협력을 예. 이러한 협력을 상부상조라고 한국에선 한다. 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모두 조상신을 기리는 정신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상부상조라고 부르고 인도네시아는 고톨령이라고 부른다. 이 하친 한국 보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인도네시아 분들이 한국과 같이 안 하겠다, 한국 전투기 별로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약간 K-팝 문화 같은 겁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 혹시 K-팝 요새 그룹 좋아하시는 분 이런 게 있어요?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시면 안 돼. 특별히 그러면 특별히? 네, 요즘에 팬덤 문화 중에 해외 팬덤 문화가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좀 뭔가 변질되는. 네, 이게 코리아 부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는 K-팝을 좋아하지만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을 알면 알수록 한국이 학교 폭력도 심하고 경제 그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서 자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한국 문화는 좋아하지만 이제 한국은 별로 안 좋아하는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 문화를 좋아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가 일본 음악 좋아한다면 외놈이라 막 욕 듣고 이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의 미디어를 무분별하게 흡수하니까 최근에 그 참교육 드라마가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학교 폭력 제일 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과장돼서 또. 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데가 훨씬 많습니다. 미국은 뭐 맨날 총 쏘고 그러는데. 그래서 비슷한 내용으로 한국의 유튜브라든가 한국 KF21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이제 악플을 쓰시는 거예요. 니네들 너무 의심되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도 잘할 수 있어. 근데 현실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이런 강조한 걸 기사도 많이 쓰시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팬이 많은 만큼 또 안티도 많은 그렇죠. 거예요. 팬과 안티가 같이 성장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티분들을 사랑하고 이제 댓글 많이 비판한 거 써주시면 댓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합니다. 김민석 기자님이 CNBC 인도네시아 기자님한테 상부상조라는 거를 가르쳐 드렸다라는 거를 또 인도네시아 기자님 그 기사로 쓰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상부상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에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랑 계약이 좀 더 이제 진지화되고 있다. 요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인도네시아는 아니고 인도 이야기예요. 인도가 라팔 110억 대면 이거 많은 거 아닙니까? 네, 많습니다. 이게 한 20조 원 넘는 금액으로. 아니, 그래서 인도가 라팔을 안 사고 KF-21을 사야 좋은 건데. 그래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기사예요. 네. 요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제가 좀 비판하고 싶은 게 글로벌 이코노믹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결혼식에 초대도 안 하는데 왜 안 왔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도에 전투기 팔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방산업에서 지금 인도가 그래도 K방산 좀 좋아하긴 합니다. K9 자주포 이 육상 부분에서 좀 팔고 있는데 우리가 잠수함도 인도에 제한을 안 하고 항공기도 일단 제한을 안 하거든요. 인도가 판매하는 조건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이게 판다고 해서 다 판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인도가 라팔 114대 도입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 이 협상을 12년간 했어요. 사다가 중간에 안 사겠다고 끊다가 나머지 물량을 딴 데에서 사겠다고 했다가 다시 프랑스로 되돌아온 게 지금 114대 라팔 도입 확정인 거예요. 그리고 요 과정에서도 프랑스도 요거는 이제 이게서부터는 이제 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 전투기가 작년에 인도랑 파키스탄이 싸울 때 저 라팔 전투기가 추락했어요. 그것도 격추당해가지고 중국산 전투기한테 격추당했거든요. 그 이후로 이거는 이제 팩트가 확인 안 된 거지만 프랑스가 진짜 온갖 로비랑 세이즈를 해서 제발 라팔 주문 끊지 마라. 우리가 잘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거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 내부에서는 이 라팔 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파키스탄과 숙적인데 파키스탄의 공중전에서 중국제 전투기한테 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인도에서는 이거 방산비리 아니야 이러는데 그게 뭐 밝혀질 수 있는 건 없고 인도네시아가 단순히 이제 뭐 도입이 오래 걸리고 깐깐한 거 문제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획득 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할 필요는 없다. 근데 프랑스도 요걸 팔아가지고 아마 스스로는 내 인도랑 거래하기 싫다고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간 인도가 KF-21 살 생각도 없고 우리가 영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라팔을 산다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 생겼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예, 맞습니다. 김칫국 드링킹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다시 나온 뉴스인데 이번에는 이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뭐 전투기 도입 관련된 사업을 다시 재검토하나 봐요? 네. F-35 대신에 KF-21 사는 거 아니냐. 요것도 김칫국 드링킹입니까?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한 김칫국은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캐나다 기사랑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은 아니라서 이제 김칫국을 반쯤 들어 마시는 건데 이 김치에 맛있는 고기 국물이 들어간 냉면 국물일 수도 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 캐나다랑 미국 관계는 거의 최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린란드 뺏는 것처럼 캐나다 영토를 또 미국이 뺏으려고 하고 있어요.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막 이러고 예, 있죠. 그런 거 있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캐나다는 미국과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F-35에 대해서 이제 공동개발 파트너로 진입했고 캐나다의 공장들에서 F-35 부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치적인 인사 때문에 F-35를 구매하지 않겠다 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KF-21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야기된 건 주로 스웨덴, 뭐 유럽산 전투기, 뭐 유로파이터라든가 스웨덴 그리펜 같은 것들을 대안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진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한국과 캐나다의 이미지가 정말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캐나다 잠수함 사업 때문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이제 최종 후보로 독일과 한국이 온다는 게 선정됐다는 게 캐나다에서 굉장한 임팩트를 줬습니다. 일단 최종 후보까지 갔다라는 것도. 예, 그게 한국에서 무기도 만들어 이렇게 모르는 분도 많았다가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이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알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방위사업청이라든가 아니면 제작사인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이 마케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 관련 광고를 시내에다 쫙 깔아버리고 이 무기 광고를 이제 까는 것도 사실 전례 같고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캐나다의 도산 안창호함이라는 우리 잠수함이 2달 동안 항해해가지고 거기 합동훈련하고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캐나다까지 갔잖아요. 네. 그리고 갈 때 캐나다 그 해군 승무원도 태워가지고 체험도 시키고 시승 행사. 네. 그렇게 잠수함 해가지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져서 얘네들 방산을 잘한다는데 뭐가 있냐는데 KF-21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캐나다 공영 방송사 우리로 치면 그 KBS, K본부 같은 이런 방송사가 우리 KF-21 시승도 하고 취재도 이미 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업의 후보 기종으로 정식으로 올라간 건 아닌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이 구체화가 안 됐을 때 후보 기종으로 분명히 올 것이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지금 KF-21의 특징이 F-35의 경쟁자지만 경쟁자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공군도 F-35랑 KF-21을 같이 운용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F-35를 판매하는 국가한테도 야 F-35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 한국처럼 섞어서 쓰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게 캐나다의 그 방위사업 입장 그러니까 미국이랑 갈등을 가지지만 100% 분리할 수 없는 우리나라랑 사실 비슷한 사정이죠. 우리나라는 뭐 자주국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결국엔 미국 동맹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랑 동병상련의 입장이기 때문에 KF-21이 F-35의 대안 혹은 보완제로서 캐나다군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요거는 아마 2028년쯤은 돼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사업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F-35랑 같이 쓰듯이 네. 너희도 가성비로 한번 같이 섞어서 네. 써봐라. 미국에 주는 돈이 아까우면 F-35 뭐 20대 살 거 10대만 사고 남는 돈으로 KF-21을 한 20대 사라.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위산업 또 수출이라는 게 정치 외교적인 거랑 같이 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사이가 좀 안 좋은 틈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잘 활용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이제 완전한 김칫국 드링킹이라기보다는 일단 김칫국 점점 뚜껑 관심이 땄어요. 예,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요것도 외신이다. 예. 이건 무슨 뉴스입니까? 용 폴란드 이야기를 한번 해봐서. 요게 보라매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KF-21. 폴란드? 예. 핵심은 잠재적 고객이라는 거예요. 예, 폴란드가. 맞습니다. 예. 폴란드도 KF-21에 구매하고 관심 있다. 요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폴란드는 참 거의 이제 형제 국가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폴란드 입장에서도 한국과 그 폴란드의 역사적인 맥락이나 이런 게 비슷합니다. 네.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끼어 있듯이 그쵸. 폴란드는 독일과 이제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데 포인트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100%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폴란드도 독일과 러시아를 서로 양쪽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러시아는 그렇다 쳐도 독일은 그래도 같이 저기잖아 나토잖아요. 사석에서 보면 이 역사적인 문화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예. 예전에 그 조한범 박사님 출연하셨을 때 예.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일단 폴란드는 굉장히 이제 군비 높여가고 있고 네. 한국산 무기 많이 사가고 있는데 이제는 KF-21까지 검토한다는 거예요. 네, 요 KF-21 검토는 일단은 작년에 한번 후보로 올라갔다가 그 취소가 된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F-16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했는데 네. 이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이 너무 비싸게 불러서 야, 이 업그레이드 비용이 몇 조 원 쓰는데 이걸로 새 전투기를 사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가 로키드 마틴이
가격 열심히 깎아줘가지고 역시 그때 경쟁 붙여야 돼요. 예, KF21이 좀 수출할 기회가 조금 날아갔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관련자라든가 아니면 좀 이 수출에 관련 연관 잘 아시는 분들을 보는데 이번에 G7 그 정상회담 때 그 방산 외교도 또 같이 해가지고 네. 동유럽이라든가 유럽 시장의 KF21 홍보도 같이 하셨다고 하고 네. 지금 폴란드가 추가적인 전투기 수요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유럽 인도네시아, 중동, 그 다음에 동유럽 이 세 개의 축으로 KF21 수출이 좀 진행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우리 주식이 잘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높아지는데 사실 세계 경제가 잘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높으신 분들끼리 그러니까 하이 레벨에서 KF21 수출이나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요새 우리 경기가 안 좋아서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좀 많아서 그게 좀 걱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F-35보다 훨씬 싼데. 그러니까 거꾸로 그래서 F-35를 줄이고 F-35 20대 살 돈으로 F-35 10대 사고 KF-21 20대 사라. 그러면 그게 더 낫다. 그러니까 뭔가 그 가성비에 대한 그 니즈를 계속해서 자극시켜라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많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KF-21에 또 사업을 참여해가지고 공동 개발로 성능 향상 뭐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국가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데 전 세계 방위 사업체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한국과 협업을 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KF21에 자기 나라 물건 좀 달아주세요. 네. 자기 나라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걔들은 국방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달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찾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 할 때 그 대통령이 이탈리아랑 이제 방문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탈리아 장비가 또 KF21에 들어갑니다. 이 KF21에서 레이더랑 함께 중요한 게 적외선 추적 장비라는 장비가 있는데 네네. 그게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라는 회사랑 한국의 하나 시스템이 같이 만들어요. 협력을 해가지고 반대로 레오나르도는 하나 시스템에서 레이더를 또 수입합니다. 근데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지금 현재 GCAP라 해가지고 영국과 일본이랑 같이 전투기를 만드는데 아무래도 경제력이 영국과 일본보다 작으니까 꼽사리 끼워서 이 전투기에다가 자기 나라 부품을 넣고 싶은데 지분율이 작으니까 목소리가 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고객이라든가 협력사가 필요했는데 KF21이 이게 발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그 자기네 부품을 넣어가지고 같이 이제 마케팅을 하거나 발전하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현지 마케팅을 할 때 그 현지 부품사들이 이제 같이 협력사들이 그렇죠.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강화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케팅에서 이제 더 장점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의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 좋다. 네. 그리고 또 그 유럽 어떻게 보면 이제 조인트 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생각난 게 얼마 전에 LIG DNA가 라인메탈이랑 손잡고 합작사인가요? MOU 협력 MOU를 맺기로 했습니다. 이제 네. 뭔가 이제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LIG DNA랑 라인메탈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러면 또 LIG에서 싫어하실 건데 제가 항의 전화는 김민석 기자님에게 출입 기자니까 아마 연락처 있을 거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네. 최근에 대형 한국의 방위 사업체들이 유럽 업체들이랑 MOU를 맺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LIG 넥슨과 라인메탈의 MOU도 이런 그 일환인데 핵심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럽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화된 한국 무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 LIG DNA의 천궁을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게 겉은 유럽젠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속 미사일은 LIG DNA가 만들자 이렇게 협의를 한 거예요. 그 회사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 DNA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라인메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 사업이라든가 몇몇 사업에 해외 진출할 때 이미 LIG 넥슨은 1차 협력사, 그 2차 밴드로 해가지고 신궁 미사일을 좀 사용하는 거를 라인메탈 장비에 넣거나 이런 협력의 역사가 있었어요. 아하, 서로. 네, 근데 이번에는 천궁 미사일을 LIG DNA가 개발을 하고 한 거를 라인메탈이 개발하거나 아니면 라인메탈이 구매하는 유럽산 레이더를 결합을 해가지고 독자적인 새로운 방공 체제를 넣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라인메탈이 장사가 좀 잘 돼요. 얘들이 대공 사격이나 대공포를 잘 만드는데 그게 드론을 잘 잡습니다. 스카이가드라고 하는 대공포가 있거든요. 이게 중동에도 많이 팔리고 이랬는데 대공포가 있으면 거기다 사거리 또 확장하고 더 넓은 지역을 캐치한 걸로 능력을 확장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예. 모든 제품들이 포트폴리오는 다 점점 더 큰 거, 더 좋은 걸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대공포 말고 더 먼 거리에 있는 적을 격추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찾다가 LIG DNA의 천궁이 천궁을 적합한 파트너라 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솔루션에 천궁 미사일을 이제 통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천궁의 발사체랑 네, 라인메탈의 레이더. 레이더랑 결합을 시키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LIG 넥스원이랑 한화 시스템이랑 같이 파트너로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동 수출할 때도 같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요거는 사실 이것도 좀 민감한 이야기지만 이제 팩트만 정확하게 전화는 말씀드리면 김민석 기자님에게. 사실 K방산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좀 비관적이거나 좀 비판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업체들 간의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 요게 솔직히 말하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천궁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 미사일은 LIG DNA가 생산하고 이것들을 통합한 건 LIG DNA가 최종적으로 통합해서 납품을 해요. 네. 이라크 수출할 때 그 한화 시스템이 생산하는 레이더가 가격이 너무 좀 낮게 불러가지고 한화 시스템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서 신문에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둘이 싸웠다고. 둘이 싸워가지고 이런 거에 분쟁이 있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리스크가 되니까 국내 업체랑 협력을 하지 말고 해외 업체랑 협력을 해가지고 딴 살림을 채우고 한 움직임이 솔직히 말하면 있어요. 그래서 한화 시스템도 지금 그 독일의 독일의 IRIST라고 하는 그 대공 미사일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KF-21에도 그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그 업체랑 협력을 하는 MOU를 맺었어요. 그렇게 되면 또 한화 시스템은 한화 시스템 레이더에다가 유럽산 미사일을 단 제품이 나올 것이고 LIG DNA는 그래서 유럽의 라인메탈이 만드는 레이더랑 LIG DNA의 천궁 미사일 결합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서로가 다른 파트너랑 나 너랑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근데 요렇게 일종의 택가리로 볼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점점 많이 나오는데 유럽의 재무장화가 심화될수록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뉴스가 좀 진지하게 나오면 제가 자세하게 또 한번 다뤄볼 건데 지금 유로사톨이라고 하는 유럽 최대의 방산 전시회가 열리는데 프랑스가 다연장 로켓을 새로 만들었다고 딱 보입니다. 근데 그 로켓포에 들어가 있는 로켓을 딱 보여주는데 하나라고 써 있어요. 하나가 로켓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추진. 네, 로켓 탄 자체를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럼 프랑스는 뭐 해요? 로켓포를 만드는 거죠. 그 탄이 들어갈 트럭이랑. 포대 자체를. 그렇게 하고 그 스페인의 인드라라고 해가지고 스페인 최대의 방위사 업체가 걔네들이 이제부터 자주포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이번에 딱 홍보 자료를 내놨어요. 네. K9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미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그 인드라라는 스페인 회사가 계약을 해가지고 스페인산 자주포를 만들 때 K9의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메이드 인 스페인으로 해 자주포로 K9인데 스페인산 K9으로 이제 공급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 그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라이선스 비용이라도 받는 거예요? 라이센스 비용 받고 그 부품도 이제 공급해주는 프로바이더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쯤에서 아마 어떤 분들은 댓글을 다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유출되는 거 아니냐? 민간 기업이 그냥 혼자서 저렇게 뭐 정부의 승인 없이 해도 되는 거냐? 어때요? 정부의 승인 당연히 다 하고요. 이게 방산기술은 방산기술 유지보호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따라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정밀하게 침산합니다. 다만 한국 특성상 항상 모업할 때 단독으로 무기를 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LIG DNA 비군 같은 경우도 미국이랑 같이 시작했다가 미국이 포기한 프로젝트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공동 개발할 때 우리 자산이라든가 기밀을 어떻게 지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좀 잘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공동 개발하는 상대방이 야 한국 니네들한테 우리가 기술 이전해서 같이 만들 건데 니네들이 기술 유출 안 할 자신 있어? 증명해봐. 이러면 우리가 증명을 하는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니네들 우리 고객사나 이제 협력사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협력 개발할 건데 기술 유출이나 이런 거를 잘 막으면서 개발해야 돼. 이렇게 가이드를 한 식으로 지금 입장이 뒤바뀐 것이죠. 이게 참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라는 시장을 더 넓혀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거고 이 합작 시너지를 내는 게 서로가 협력하고 MOU 맺고 하는 게 근데 또 이게 보면은 우리 기업들끼리 서로 갈등을 겪다가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방위사업 같은 특성이 너무 국영사업이지만 사실은 경쟁이 있어야지 더 발전되는 경우도 있고 요 관점에서 이 과정에서 살아남는 프로젝트가 효율성이 있고 성능도 인정받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참 LIG랑 한화 이야기 나온 김에 최근에 이 뉴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지분율 9% 이상으로 늘렸어요. 지난번에도 한 6%대 지분을 더 늘렸고 또 기사를 보면 이제 2대 주주인 것뿐만 아니라 5천억 원어치 더 사가지고 지분율 12%까지 끌어올리겠다. 또 이 지분 획득 목적을 경영 참여로 또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카이랑 협업할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취재를 해본 결과 요거 자체가 민영화의 본격적인 신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카이 입장에서는 하나가 이렇게 지분 확보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카이가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미 민영화가 된 업체입니다. 그냥 상장했으니까. 네, 수출입은행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네. 수출입은행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출입은행의 지분 매각이라든가 이런 거랑 별개로 진행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작년부터 하나가 그 카이랑 협력을 하는 게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산업 이쪽에서 좀 협력을 하고 있어서 그 우주의 위성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협력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지원기라고 해가지고 해상 초계기, 그 다음에 전자전기, 그 다음에 헬기 개조 사업 이런 것들에서 하나 시스템이랑 그 카이가 팀을 좀 맺었다가 있는데 문제는 작년까지는 사실 하나랑 카이가 팀을 맺어가지고 이긴 사업이 없었어요. 그 대한항공과 넥슨 연합에 밀린 게 몇 번 있었는데 네.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만들 공장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이의 공장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모델을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엔진 쪽에 좀 두각을 그렇죠. 보고 하는데 그 엔진을 탑재하는 비행기를 카이가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협력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 하나 시스템도 좀 중요해요. 하나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 KF-21을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 A사 레이더 같은 걸 그렇죠. 장착하고 그 KF-21을 한 대 팔 때 거의 조금만 더 하면 사실은 하나 계열사가 그 버는 돈이 카이가 버는 돈이랑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수준이거든요. KF-21 한 대를 만들면 네, 왜냐하면 레이더, 엔진 그리고 이제 기체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 상당 부분이 이제 하나에서 생산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제가 이제 좀 카이의 좀 높으신 분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나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카이 그 경영권 참여라고 하는 게 막 그 카이에서 하나랑 카이랑 붙어야 되는데 하나 편을 들어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 개발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공동 투자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다 밀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포석이라 생각하고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카이가 하나에 넘어가나요? 이렇게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면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문제 그런 논의라든가 이런 게 된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 돼서 사실은 규정상 돼서도 안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하나가 카이랑 이제 연합을 할 경우에 다른 업체들의 좀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LIG 넥슨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서는 같이 협력을 하지만 뭐 A사 레이더는 같이 또 경쟁을 했었고 네, 맞습니다. 아예 카이가 한화항공우주 이렇게 돼버리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네. 합병이 돼버리고 하면 다른 데들은 더 예속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려하시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랑 카이가 관계가 깊어지고 아예 이제 계열사가 통합되는 형식으로 할 때 만약에 KF-21에 달아갈 미사일을 만들어야 될 때 그러면 LIG 넥슨과 하나가 경쟁하면 하나가 유리한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걱정하시는 분들 하나 있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그 방산업체들을 다 뒤져볼 때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전투기 엔진이랑 레이더까지 다 개발한 회사는 없어요. 생각보다 그게 없습니다. 보잉 다 만드는 것 같지만 보잉도 엔진은 그 다른 회사에서 받아서 쓰고 로키드 마틴도 엔진은 다른 회사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 뭐 유럽 회사들도 전투기라든가 항공기를 개발하는 회사랑 엔진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회사가 합쳐진 경우는 없는데 만약에 카이랑 하나가 완벽하게 이제 합쳐지게 되면 거의 역사상 최초로 레이더, 미사일, 그 다음에 엔진까지 기체까지 완전히 다 한 회사가 다 만들게 되는 완결된 공정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시너지나 장점이 있을까 아니면 어떤 한계가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사례가 없어가지고. 다만 이제 그 일관적으로 그 생산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뭐 반대로 이제 반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랑 카이가 합병을 하게 되면 예.
LIG 넥슨은 한국 장사 접어야 된다. DNA는 왜냐하면 경쟁 입찰했을 때 이제 LIG 넥슨이 뭐 입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같은 계열사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뭐 몇 년 안에 그러니까 올해 당장 뭐 하나가 모든 수출입은행 지분을 확보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다만 협업에 대해서 좀 카이랑 하나가 깊어지는 거에 대한 발표는 그렇죠. 좀 있을 것 같아. 2대 주주이고 12%까지 지분을 높여간다고 하고 그러면 나중에 수출입은행의 지분을 매각을 할 때 물론 이제 뭐 경쟁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만 한화가 뭔가 좀 위치 선정은 더 유리하게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LIG 입장에서는 또 엄청 신경 쓸 거예요. 다만 이제 LIG DNA도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예 카이에 대한 인수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의사는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대놓고 그 LIG든 하나든 카이를 인수하겠다 하는 게 약간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핵심은 수출입은행의 지분이 어떻게 배분되고 어떻게 이제 나눠질지가 문제고 그렇죠. 그 지분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가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것인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민영화라고 하는 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너무 싼 값에 그 카이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사실은 이 매각 대금은 정부가 국고로 환수돼야 되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네. 카이가 지금 이렇게 수출입은행이 최대 지주자가 된 게 국내 업체, 항공업체들이 다 망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로 모은 다음에 정부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고 잘 된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 인수하는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카이 주식을 사야지 우리 국민이 좋은 건데 근데 산업 측면을 봤을 때 하나든 아니면 LIG든 카이 주식을 너무 비싸게 주면 이게 약간 승자의 저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양성이 있구나. 예, 돈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게 돼서 그 인수 비용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이 인수 비용에 대해 메꾸기 위해서 뭐 자산을 판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축소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그 국방력이 또 그 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밸런스를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밸런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는가가 제일 큰 요점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약간 관치금융이라든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담당하신 분들이랑 제가 좀 맞아도 절대 좀 이야기를 하려고 조심스럽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영향이 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딱 잘라서 말을 제가 못하겠지만 이 사람들 결정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특정 업체를 편들어 주거나 아니면 특정 업체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게 보이는 순간 바로 법적 리스크가 들어간 것을 잘 그렇죠.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뭐 한 얼마입니까? 한 4, 50년 전으로 따지면 그냥 전화 한 통 넣고 네. 어느 회장한테 가져가라 그래. 가져가래. 그러면 이제 막 넘겨주고 이런 거였는데 근데 지금 그게 절대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와 관계없이 누가 어떻게 되든 절대 불가능한 것이고 공정하게 투명한 절차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뭔가 입찰을 하거나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요런 걸 전제를 하시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또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요 이야기 잠깐 했을 때 댓글 반응을 보면은 또 이제 한화 주주분들은 응원. 역시 한화가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돼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거 한화 그 탐욕스럽고 막 대주주 아들들밖에 모르는 막 그런 데가 가져가면은 뭐 주주를 뭐로 알겠느냐 막 또 이런 분들도 있고 양쪽에 좀 의견이 엇갈리긴 합니다. 양심선언을 조금 하자면 예. 한국 방산업체들 대체로 다 주주환원은 별로라. 아, 이게 방산업체가 사실 미국도 좀 그래요. 그 주주환원이 좀 약할 수밖에 없고 R&D가 많이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방산주 특정 종목은 안 가지고 기자니까 ETF는 가지고 있고 제가 K방산에 투자하라고 그 책을 쓴 입장에서 방산주를 안 사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단 방산주라는 것 자체가 대형 그 수주에 좀 정해져 있고 커머셜 시장과 달리 그 매출 예측이 너무 쉽거든요. 왜냐면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니까 계약되면 그게 매출되고 이런 거 추정하는 게 쉬워서 좀 투명하지만 대체로 그것 때문에 거꾸로 해서 이제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벌이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좀 100% 이제 방산주를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오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방위 사업이 발전을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고 그 하나랑 그 카이 그 인수전에 관련된 것도 이 정책 결정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일단 사업을 무보다 밀실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 이건 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KF-21 이야기로 또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너희는 KF-21을 할 수 없을 거야. 저거 사기다라고 했던. 근데 그게 뭐 같은 매체나 이런 건 또 아닐 겁니다. 해외에서 KF-21 평가하는 게 세계 제공권 경쟁할 수준이다. 4세대 기체보다 앞선 성능이고 확장성이 높다. 최첨단 플랫폼을 갖고 있다. 완전 스텔스 도입 국가엔 최선의 선택지다. 완전 호평을 했네요. 예. 여기서 사실 이분이 오보를 쓴 게 있습니다. 요 기사 안에서요? 예. 여기서 이제 내용 자체는 이렇게 쓴 게 맞는데 예. 미국에서 쓴 게 아니에요. 어. 여기 약간 스크롤 내려보시면 네. 미 군사 전문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 본사가 벨기에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업체라고 하는 건 조금 잘못 쓰신 거고. 그 벨기에 그런 매체예요? 예, 영문 매체인데 본사가 벨기에에 있고 네네네. 대표 편집장도 벨기에에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아미 레커그니션 저 편집장님이 제 기사를 많이 인용해가지고 제가 아는데.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럽권에서 KF-21 평가가 높아지는 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투기라는 게 세계 최고의 성능, 제일 좋은 성능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지금 F-35 라이트닝 랩터 J-20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비행기들보다 KF-21이 더 뛰어난 건 아닙니다. 더 뛰어달라면 돈을 더 주고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운영 유지 비용과 그 다음에 가성비 그리고 가동률,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출격을 할 수 있나, 이런 게 굉장히 현대전에서 중요해졌거든요. 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게 그 KF-21보다 뛰어난 비행기들이 많고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F-47이라든가 뭐 J-36, J-52라고 하는 6세대 전투기가 나옵니다. 네. 그 전투기 세대라는 거는 제트 엔진을 단 전투기가 처음 나온 거 그게 1세대고 그쵸. 그것부터 지금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나오는데 원래는 세대가 바뀔 때마다 4세대 전투기가 나오면 3세대 전투기 다 집에 가가지고 이제 퇴역을 하고 은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전투기 가격이 계속 비싸지니까 50년 전에 처음 생산한 비행기가 앞으로 한 50년씩 더 쓰게 됩니다. 점점 더 나이가 들어지고 노령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전투기가 나오고 성능이 제일 좋은 전투기가 나와도 뭐 그 4세대 전투기가 수적 주력이고 뭐 6세대 전투기 같은 거는 뭐 아무리 돈이 많은 미국이라도 한 100대 사고 뭐 일본이나 뭐 사우디 같은 거는 한 20, 30대 정도밖에 못 사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성비라든가 이 허리를 담당할 수 있는 그리고 굳은 임무, 그러니까 임무로 치면 단순한 공격 임무라든가 아니면 일단 적의 위협이 어느 정도 제거된 것에 대해 가지고 폭격을 하고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전투기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KF-21이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새 상품이고 제일 저렴한데 운용 유지비도 잘 된다. 이런 강점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여담이긴 한데 이 매체가 KF-21에 대해서 좋은 기사를 많이 써주시는 게 네. 여기도 조회수가 KF-21 기사가 높아져가지고 KF-21 나오면 거기서도 유럽에서도 조회수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을 보니까 공군 참모총장님이라 하네, 뒤에 타신 분이. 네,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님이시고 이분도 이제 좀 대가 센 분이시죠. 이분이 제가 특별히 한번 뭐 언급을 넘어갈 게 있냐면 KF-21 양산 지금 축소하는 것을 또 막아내신데 공로가 있으신 분입니다. 네, 제가 존경합니다.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손성락도 락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 재밌습니다. 어디 뭐 국방부에서 찍은 거예요? 공군 공식 유튜브에서 찍었습니다. 공군 유튜브. 예. 그러니까 옛날 뭐 군인 신문에서는 공군 참모총장 지나가시면 뭐 거의 뭐 몸에 땀 나고 막 움직이고 뭐 이러는데 근데 유튜브 세계에서는 장군님도 다 똑같이 유튜버입니다. 네, 대한민국 공군 유튜브가 그 유튜브 사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거기에서 유튜브 편집하신 분들이 지금 업계에서 거의 탑을 찍고 계십니다. 와이스트리트로도 좀 오십시오. 네. 또 이게 외신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네. 수출 시장에서 KF-21에 뭐 경쟁력이 있겠느냐? 뭐 네.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KF-21의 경쟁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좀 번역한 내용이고요. 네네네네. 여기 내용은. 그래가지고 봤을 때 제가 앞서 말했던 그 가성비랑 납기 이점, 그리고 가성비 이점으로 이제 2천억 원, 3천억 원 하는 비싼 전투기만 팔리는 시장이 아니다. 이 점에서 이거를 설명하는 거고. 여기 칸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KF-21이랑 튀르키예 칸이 그 수출 시장 뭐 양분해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또 나름 믿고 있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튀르키예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저처럼 이제 유튜브 방송하신 분들이 칸을 이슬람 파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전투기는 유로 파이터라 하듯이 유로파이터. 이슬람 시장을 다 먹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KF-22가 달리 칸은 좀 더 비싸고 성능을 목표가 더 높습니다. 이 목표는 이제 KF-22보다 칸이 더 멀리 가고 그다음 크기도 더 크고 무장도 더 많이 탑재해요. 그런데 이제 걔들 주장으로는 KF-22보다 칸이 더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가능할 수가 없고 튀르키예가 월급이 아무리 싸도 이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KF-22보다 칸이 성능이 더 좋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에 근거를 못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권에서 영향력이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그 인도네시아 여기서 우리가 좀 경쟁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칸과 KF-22를 동시에 같이 구매하겠는데 지금 사우디 시장을 어디서 잡는지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다만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긴 한데 조금 특이한 이슬람 국가죠. 신정 체제도 아니고 그 아랍어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동에서 또 같은 중동 사람이니까 너는 튀르키예 전투기에 써. 이게 좀 안 먹힌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게 같은 문화권이니까 어느 나라 걸 사야 된다. 이거는 옛날 얘기고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나라의 전투기 산다는 게 자존심 문제도 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중동의 맹주라 생각하는데 튀르키예 또 예속될 수 있잖아요. 튀르키예 전투기 사면 요거 걱정한 것도 실제로 있습니다. KF-21 사세요. 네. 오늘도 아주 재미나게 KF-21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 근데 또 뉴스를 봐도 이거 제대로 이해도 안 되고 아니면 단편적으로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들까지 깊이 있게 또 들어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회 큰 도움 주셔서 너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K방산에 투자하라. 그 책은 지금 읽어도 좋은 책입니다. 사실은 방산이 개발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때 될 것이다 한 것 중에서 사실 된 게 한 30% 정도고 잘 팔리고 있다는 게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빨리 개정판을 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 김민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